13번부터 또 볼까요? 13번은 그냥 기본적으로 두 문제 물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아주 중요하죠. 아주. 예. 이 안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둘의 관계 대체제냐 보완제냐, 교차 탄력성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종합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틀린 거 A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A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비싸면 덜 사니까. 근데 A 가격이 상승하니까 B란 물건의 수요량이 10% 증가, C란 물건의 수요량은 4% 감소. D는 영향 안 받았고 소득. 일단 1번 질문부터 정리할게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인데 가격 탄력성은 그 물건 가격이 변했을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7% 감소했어요. 그러면 0.7이긴 한데 분자 분모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0.7이 맞죠. 사실은 정확하게. 근데 이제 문제가 다른 탄력성은 그 값이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에 따라서 둘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또는 그 물건의 성격이 정상제냐 열등제냐가 갈려. 그러니까 다른 탄력성 정확하게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붙여줘야 돼. 다른 거는. 근데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음의 값이 나오고 수요는 탄력성도 음의 값이 나온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0.7이라고 쓰는 이유가 얘는 항상 음의 값이 나와서 이게 값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는 구분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0.7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보다 커요 작아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 A, B와 관계. 자 볼게요. A 가격이 상승하니까 A 수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A가 비싸니까 A 덜 사고 대신 B를 더 샀네. A,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교차 탄력성도 아예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는 가격이 10% 인상되니까 B의 수요량이 12% 증가했어요. 1.2죠? 1.2. 예. 3번 조심해야 돼요. 일단 교차 탄력성이 얼마라고 나왔는데 일단 볼게요. A, C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관계. A 가격이 상승하니까 A 수요량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A 수요량이 감소하고 C도 같이 수요 감소했네? 같이 A,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교차 탄력성. A 가격이 10% 인상되니까 C 수요량이 4% 감소했어요. 10분의 4인데 0.4가 아니라 분자 분모가 다르죠? 0.4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냐? 이 값이 그 교차 탄력성도 대체제는 양의 값이 나오고 보완제는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뭐라고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0.4라고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예. 3번 틀렸죠? 다음 4번. A 가격이 변하니까 B는 C는 뭔가 수요량의 영향을 받았는데 A 가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D란 물건은 전혀 수요량의 영향 안 받았죠? A와 D는 무슨 관계? 독립제 관계, 독립제 관계. 예. 다음 소득 탄력성. 소득이 10% 증가하니까 X란 물건의 수요량은 5% 증가했어요. 10분의 5, 0.5. 그러면 우리 정상 열등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정상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무슨 제? 정상제. 탄력성은 0.5 맞죠? Y. 소득이 증가하니까 Y의 수요량은 7% 감소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7 무슨 제? 열등제. 그래서 제가 맨날 그 광어 해가지고 사례를 들었잖아요. 자연산 광어에는 비싸긴 하지만 맛있다. 수입산 광어에는 좀 싸긴 하지만 맛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산 광어를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소득이 증가하면 더 살려고 그래. 정상적으로 반응해. 정상제. 근데 수입산 광어에는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싼 맛에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제? 열등제. 이렇게. 답은 몇 번? 3번. 자, 이 문제는 제가 최소한 두 문제 물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예? 반드시. 예. 14번.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백선에서 제시하는 계산 문제는 충분히 다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이렇게 지금 시험 상황이라면 가장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문제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작년 특강 자료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작년의 특강 자료를 제가 보니까 뭐가 나왔었냐면 예를 들어서 저 뒤에 감정평가에 이제 어디다 중점을 뒀냐면
공시지가 기준법도 계산 문제 풀어봤고요. 그다음 수익하는 법도 작년에 나왔던 그런 스타일 딱 풀어봤더니 딱 두 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두 문제 뺐어요. 특강지를 준비하면서 지금. 왜냐하면 올해는 작년에 나왔던 그 두 문제가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 그래서 이제 백선에서는 그거 빼고 뭐 원가법에 의한 계산 문제, 거래사례 비교법 관련된 뭐 사정보정이라든지 저번에 이제 평가 시험에 뭐 하나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중가액 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백선에서는 이제 지금 시험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문제를 조율하면서 그렇게 딱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기준을 잡는 거고, 대신에 동형 모의고사는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네 번 보잖아요. 동형 모의고사 때 이제 오늘 여기서 안 냈던,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솔직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형 모의고사 때는 이제 네 번을 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문제를 살짝 보여주면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대비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백선입니다. 백선. 그 동형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이제 시험 감각을 익히려고 하는데 그쪽에 중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선이 우선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예. 자, 갈게요. 탄력성 1.2다. 가격이 10% 하락하면 총수입의 변화는, 신뢰가 안 된다면 총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대충 딱 봐도 총수입이 증가할 것 같아, 감소할 것 같아? 증가하겠죠. 왜냐면 탄력적. 1보다 커. 탄력적일 때 가격을 깎아준대. 그러면 총수입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가볼게요. 탄력성 1.2다. 가격이 10% 내려. 수율량은 반대로 증가하겠죠. X만큼. 분자 구하려면 분모 넘겨서 곱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2 곱하기 10이니까 10이죠. 따라서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 수율량은 12%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이제 봅시다. 총수입의 변화. 그러면 가격이 10%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90원에 팔겠대. 그럼 가격은 종전 가격을 1로 본다면 0.9에 팔겠다 이거 아닌가요? 맞죠? 100원짜리 90원에 파니까. 왜 눈이 그렇게 커지고 난리야 지금. 뭐 내가 이상한 말 있다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90원에 파니까 종전 가격을 1로 놓고 봤을 때 0.9에 팔겠다 이 말이죠. 그죠? 다음. 수요량은 12%가 늘어난대. 소비자가 원래 100개를 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2%가 판매 수요량이 늘어나면 소비자 이제 몇 개 사? 112개 사는 거죠. 112개를. 그러면 종전에 팔린 수요량이 1이라고 했을 때 112개니까 100개가 1이라고 한다면 1.12배를 받고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12 이렇게 곱하면 돼요. 자, 두 개 곱해 보세요. 0.9 곱하기 1.12.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종전은 100%가 기준이니까 거기다 100을 곱해 보면 이제 100.8%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기준값은 100%가 기준이에요. 근데 종전보다 0.8%의 수입이 커졌죠. 그래서 종전보다 0.8% 판매 수입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0.8% 커지는 것이다. 자, 이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다른 문제 푸는데 이걸 갖다 쓰게끔 하는 문제가 제법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볼 텐데, 자, 어디 봅시다. 수옥 탄력성 A는 양의값이죠. 무슨 재? 좀 정상적인 생각 좀 해봐. 무슨 재? 정상재. 음의값이죠? 무슨 재? 열등재.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정상재만 계속 나오지. 근데 그래도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게 기본이에요. 수험생들은 점검하고 와야 돼요. 그래도. 자, 가볼게요. 소득이 5% 증가할 때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A의 수익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 0.6이래요. 양의값이죠. 정상재. 그러면 소득이 5% 증가하면 수율량도 정상적으로 X만큼 증가하겠죠. 정상재니까. 그러면 분자 관련 분모 넘겨서 곱하면 0.6에 5를 곱하면 얼마? 3. 따라서 A는 소득이 5% 증가하면 수율량은 3% 증가한다. 이렇게. 다음 B는 마이너스 0.8이에요. 열등되죠? 그러면 소득이 5% 증가하면 수율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이제 열등되니까. 그러면 분모 넘겨서 곱하면 0.8에 5를 곱하면 4인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율량은 4%가 뭐한다? 감소한다. 근데 이제 참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마다 이렇게 공부해온 어떤 수준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풀어가세요. 이렇게. 근데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알아서 이렇게 할 거예요. 탄력성 값이 배수거든. 분모 분자를 통한 배수. 그러면 A의 소득 탄력성은요 0.6배야. 소득에 비해서 수유량 0.6배만큼 변한대. 그러면 소득이 5% 증가하면 0.6배니까 5 곱하기 0.6은 수유량은 3%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 또 그렇게 하라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뚜벅뚜벅 차분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치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예, 그래요. 근데 대부분 눈치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는 수유량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증가하고 열등제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 구분 잘하시고. 네, 이거 답. 네. A는 3% 증가 정상제, B는 4% 감소 열등제. 15번. 15번도 계산 문제가 제가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기억이 일단 기본형입니다. 기억을 못 풀면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형이 기억이고 니은이 응용형이 있는데 응용형이 니은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선에서는 이 기본형과 응용형 요걸 먼저 잡고 나서 나머지 다양하게 나온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동영하면서 하나씩 넣어보면서 점검을 할 거예요. 자, 볼 거예요. 아파트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2, 소득 탄력성이 1.5다.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6% 증가한다면 아파트 전체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거는 그냥 가격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소득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면 전체적인 아파트 전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물어봤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씩 계산하면 되겠죠. 따로따로. 예.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1.2죠. 1.2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해 감소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해 감소해. 그러니까 감소하지 당연히. 이렇게 버벅거리니까 제가 바로 못 넘어간다니까. 만약에 다 이렇게 하면 굳이 이런 거 않고 그냥 해도 되는데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가격 오름 수요량이 감소하죠. 근데 이게 1.2배래. 그러면 가격이 10% 인상되면 수요량은 1.2배, 12% 감소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할게요. 탄력성 1.2입니다.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은 X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관련 분모 넘겨서 곱해. 그러면 1.2 곱하기 10이니까 12%인데 가격 오르니까 수요량은 12%가 뭐 하는데? 감소한다고요. 감소. 예. 됐고요. 이제 소득 탄력성 계산하면 돼요. 자, 1.5래요. 소득이 6%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Y만큼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분자 관련 분모 넘겨서 곱해요. 1.5 곱하기 6을 하니까 9. 따라서 소득만 놓고 보면 소득이 6% 증가하면 수요량은 9%가 증가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나온 값을 그냥 둘이 합치면 돼요. 합치면 돼. 마이너스 12하고 플러스 9를 합치니까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면 아파트 전체적인 수요량은 종전보다 3%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을 못 푼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니은은 상황이 바뀌어요. 니은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이 1.2다. 소득 탄력성이 1.5다. 소득이 6% 증가했다. 여기까지는 아까 비슷한데 아까는 가격이 10% 증가했다가 나오고 결론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은데 결론을 먼저 줘버린 거야. 아파트 수요량이 3% 감소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한 아파트 가격은 몇 %의 변화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은 요걸 먼저 주고 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격이 얼마만큼 변화가 생긴지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은 차이가 없는데 난이도는 확 바뀌는 거죠.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금 변수가 두 개 나왔어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두 개 나왔거든요. 그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계산이 되게끔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거 먼저 잡고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탄력성 두 개 나왔는데 가격 탄력성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소득 탄력성 계산할 수 있나요? 소득이 나왔으니까 소득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 먼저 하고 해야 돼. 먼저 하고. 그러면 봅시다. 소득이 6% 증가해. 그러면 수요량은 X만큼 증가하겠죠. 그 값이 1.5래. 자, 6 넘겨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6은 9거든요. 따라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은 9%가 뭐 해야 되는데
증가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수요량 오히려 3% 감소했대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하나에서 9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수요량이 3이 감소했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있어요? 마이너스 12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탄력성이 하나 있죠. 이제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는데 자, 이 상황이 성립되려면 소득 증가에 의해서 수요량이 9%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수요량이 3% 감소했다면 가격 상승에 의한 수요량은 마이너스 12가 돼줘야지만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결론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량이 12%만큼 감소하려면 도대체 가격이 몇 프로만큼 올라야 되냐, 비싸져야 되냐? 그러면 딱 봐도 10이겠지. 근데 이제 아무튼 10분의 12가 1점이니까 이 분모 구하려면 결과치하고 둘이 자리 바꾸면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2 나누기 2점이니까 가격은 몇 %가? 10%가 상승해야지 이 상황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최소한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면 솔직히 아휴, 니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릴 수 있어요. 기억을 헷갈린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지 헷갈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기억 정도는 기본형으로 잡고 가야 돼. 기억 정도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이제 동형 모의고사 때 이제 기본형도 응용형도 4번 어차피 볼 거니까 다 넣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 내가 보니까 기본형이 나오면 풀 수 있다. 근데 응용형이 나오면 이상하게 시간도 많이 뺏기고 안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때는 응용형 버리고 기본형 하나를 잡고 가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기억, 니은, 기억이 기본형, 니은은 응용형 두 개 다 풀어봤어요. 네. 자, 이제 16번 경기 변동 좀 간단하죠. 경기 변동은 이제 시험에서 그냥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건 뭐 난이도 자체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방향성이 두 개 있어요. 이제 크게 1번, 2번 같은 데서 오답을 내기도 하죠. 잘 냅니다. 주기가 기냐 크냐 뭐 이 관계.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회복 상향시장, 후퇴 상향시장 때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누구 중심의 시장이냐 이 두 개에서 계속 오답을 내는데 이제 하나 오늘은 더 조심해야 될 걸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만 딱 주면 됩니다. 일단 갈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 순환 주기와 진폭이 크다 길다 맞죠? 예, 주기가 길도 진폭도 크다. 오답도 정답도 잘 나옵니다. 이거 맞는 질문? 이것도 오답 여러 번 나왔죠. 부동산 경기는요 지역별로 부분시장별로 서로 다른 모습이다. 다른 모습이.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안 돼요.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 맞죠? 일단 이거 맞고요. 이제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알아보는 경기 측정 지표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오답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시험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뭐 거리량, 건축량 등을 통해서 경기를 측정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예,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택지 분양 실적, 건축 허가량, 건축 자재 수급 동향을 통해서 아, 이것이 이러니까 앞으로 건설 경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는 걸 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선행 지표다. 그 정도만 살짝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 4번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답을 4번에서 안 냈어.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오답을 지금 다른 데다 냈는데 한번 4번 갑시다. 회복 상해 시장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직접 매매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가 되겠어? 하한가가 되지. 계속 지금 올랐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계속 오르니까 매도인은 이제 막 이제 풀어야 될 수 있다. 더 오른다면 팔아야지 하고 매물을 안 내놔.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막 살려고 달라들죠. 그럼 이때는 매도자가 물건을 내놔야지 거래가 이루어져. 누구 중심? 매도 중심. 자, 4번 맞아요.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가 4번인데 제가 이제 답을 여기서 안 두고 틀린 답을 여기서 한번 냈어요. 이거 이제 준비 안 하고 가면 이제 뒤통수 딱 맞기 딱 좋아요. 나머지는 상관 큰 문제가 없는데 후퇴 시장이나 하향 시장 지금이 그렇구나. 지금이 꽁꽁 얼어붙었잖아. 아, 그러네. 이때는 매수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OX. X입니다. X. 그러니까 이걸 잡아내야 된다고. 이거를. 어? 목소리 너무 크다. 자,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회복 상해 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그때는 매도자는요. 더 오른다면 팔려고 물건 안 내놔요. 응?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살려고 막 물건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이때는 살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물건이 안 나오니까 팔려고 하면 금방 팔리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지금은 매물은 잔뜩 나와 있어요. 시장에 잔뜩 나왔어. 팔려고 해도 안 팔려. 근데 지금 매수자가 살려고 해봐. 금방 물건이 많잖아요. 얼마든지 가격 후려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팔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사는 데는 금방 사는 거지. 그렇죠? 요거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지문이 안 나오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4번 지문이나 1번, 2번 지문 이런 데서 오답 주면 잘 보이거든 눈에. 하도 많이 봐서.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요 표현 한번 다시 잡으세요. 어떤 시장에서는 매도 기간이 긴지 매수 기간이 긴지 이거 한번 꼭 따져보세요. 예. 그래요. 요거 틀렸고 9번. 6번.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고 단지 가격만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투기 심리에 의해서 호가에 의해서 막 가격만 잔뜩 올라가는데 실제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됐고. 계절적 변동이란 것도 있고 순환적 변동도 있고 불규칙, 무작위, 우발적 똑같아요. 불규칙, 무작위, 우발적. 정부 정책이나 전쟁 등에 의한 경기 침체 등은 매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거죠. 불규칙, 우발적 변동 어때요? 맞습니까? 맞죠? 답은 5번이 틀렸다. 조심하세요. 5번. 예. 17번 거미집이론 틀린 거. 만약에 우리가 100선이 아니라 50선 특강하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50선 특강이라면 이제 좀 더 압축을 해야지. 범위를. 근데 작년에 거미집이론이 나왔는데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이제 100선이라서 그래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이따 뒤에 보면 이제 함수식 이용해서 기울기 가지고 거미 모임 결정하는 게 있죠. 작년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 거의 좀 떨어져. 근데 함수식 주고 기울기 구하라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에서도 그냥 물어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냥 점검해도 됩니다. 지금 상황은. 예, 가볼 거예요. 거미지로는 특정 시점에서 분석하는 비교 정학적 분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비교 동학적인 동태 분석 이론이다. 맞고요.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즉각 반응할 수 있죠. 공급에는 시간이 걸려.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하고 거미집은 땅바닥에 친다. 상공에 친다. 상공에.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성을 지적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상고음용 시장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됐고요. 4번. 가격 탄력성이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래. 자, 우리 수탄수 공탄 발해봤죠? 탄력성이 수요가 더 크죠?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됐고요. 자, 이제 나온다면 6번은 가능성이 있어요. 5번은 당장은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5번은 수요 탄력성 얼마래요? 0.5. 공급의 탄력성은 1.5. 아예 탄력성 값을 줬죠. 그러면 탄력성 큰 거 찍으라, 작은 거 찍으라. 큰 거. 누가 탄력성이 크죠? 공탄 발 맞습니까? 맞죠? 자, 이제 나온다면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그로 인해서 수요량이 5% 감소했고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그로 인해서 공급량이 15% 증가했다면 거미집 모형은 자 수렴형 맞아요? 자 볼게요. 여기는 탄력성 값을 줬는데 여기는 우리한테 계산하래요. 계산하래. 수요 10분의 5 0.5 0.5 공급 10분의 15 1.5 5분과 6분이 똑같은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 이 두 지문 똑같은 지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준다면 탄력성을 안 주고요. 계산하라고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탄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무슨 형? 발산형. 땡. 수렴형이 아니고 발산형. 6번 틀렸죠? 7번. 수요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잠깐만. 어떨 때는 수요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왜냐면 가액과 수요량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분수로 측정하는 탄력성이든 기울기든 전부 다 음일값이 나와요. 그러면 읽을 때는 그냥 2라고 읽으시면 돼. 2. 마이너스 빼고. 얼마? 2. 자, 수요선의 기울기 2. 공급의 기울기 1.5. 자, 기울기 나왔죠? 기울기는 큰 거 찍어라, 작은 거 찍어라. 기울기가 작은 거 찍어라. 공급의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공곡선이 더 완만하다. 공곡선이 더 수평에 가깝다. 그래서 공급이 더 탄력적이니까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다. 맞죠? 이제 우리 함수식 주고 기울기 구한 건 너무 이제 잘 할 수 있죠? 잘하고 있겠죠?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기울기. QD는 250 마이너스 2분의 1P. 자, 여기 주목.
우리 이런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필요 없고 P하고 Q만 있으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서 수요랑 앞에 숫자가 없으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이 있는 거죠, 1이. 그래서 1이 있고요. 근데 수용성의 기울기가 1이에요, 1. 근데 P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P. 근데 P가 1P가 아니고 반 P야. 그럼 이게 하나 더 있어야지 P가 되는 거죠. 곱하기 2 해줘야지 약분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2. 수용성의 기울기 얼마? 2. P하고 Q만 있으면 돼요. 자, Q 앞에 3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2P예요. 이거 P로 만들려면 나누기 2. 나누기 2. 2분의 3. 1.5. 예, 7번하고 8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이 되겠어요? 공급의 자, 기울기가 작은 놈 찍으라고 그랬죠? 공급의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공급 곡선이 더 수평에 가깝다. 그러니까 공급이 더 탄력적이니까 무슨 형? 발산형. 이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6번. 예. 자, 이제 18번. 주택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 최저 주거 기준을 적용한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오답 내는 거 아니고요. 그럼 지금 이 문장 자체는 뭐 보조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학계론에서는 사람을 돈 가지고 구분한다고 그랬죠. 주택 지불 능력이 있는 깜짝이야. 무너지는 소리인가요? 아니겠죠? 예. 잘 모르겠어요. 어휴, 끔찍하네. 자, 볼게요. 또 주택 구매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이제 주택 수요 계층, 주택 구매 능력이 낮은 저소득 계층을 이제 주택 소유 계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런 거 오답 안 내고, 그러니까 이거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 가지고 실제로 오답을 줍니다. 자, 주택 소유 계층 어때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없는 사람 도와준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주택 수요 계층이라고 오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주택 소유 계층 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 주택 소유 계층. 여러분도 빨리 지식 수요 계층이 돼야 될 텐데. 지식 수요 계층. 예. 지금 어떤 상태예요? 중간 정도? 그렇게 이렇게. 예. 다음 2번 지문이 이제 저번에 그 4월달 평가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안 보면 그냥 2번을 오답으로 무조건 찍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소리냐면 이제 지금도 이제 정부가 이렇게 주택 이제 그렇죠. 이제 일기 신도시가 벌써 이제 거의 30년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큰 업적이 또 되기도 했어요. 그게. 집값을 동시에 안정시키고 이랬는데 근데 문제는 동시에 그렇게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버리니까 동시에 노후화가 진행되죠. 동시에 다 이제 재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가 이제 30년 전에 지어졌던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중산층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모든 게 노후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주택을 딴 데로 옮기고 싶은 어떤 욕구도 돈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래서 주변 지역 어딘가를 다시 택지 개발 대규모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주거 이동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살던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도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반면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공급인데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향 요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살다 이사 가죠. 빈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보다 주거 환경이 안 좋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사를 올 수 있게끔 하는 거. 하향 요구를 통한 공급도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주택 시장에서 여가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모든 소득 계층이 종전보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표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안 보고 가면 모든 사람이라면 아니다 이래 버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맞는 거예요. 주거지 이동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맞다. 3번 저가주택 지역에서 주택 개량 비용이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 적대. 그러면 결국은 비용이 적고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한다 이거 아닌가요? 고치겠어 방치하겠어요? 고치면 상향료가 나타날 수 있다. 맞네요? 네, 맞아요. 임대료 4번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 보조는 증가인 거 아시죠? 그죠? 예.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그리고 종전보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증가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갑돌이 11평짜리 저가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해준다 해서 임대료 보조금 한 달에 2, 30만 원 받아가지고 이 동네 벗어나서 고가주택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에 이 저가주택 지역 안에서 옥탑방을 하나 더 얻어서 쓰든지 아니면 좀 더 평수가 넓은 15평으로 이사 가든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택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종전보다 뭐한다? 증가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했잖아요. 여지껏 보조는 증가라고 감소하면 틀리고 이렇게. 그죠? 네. 4번 틀렸죠? 5번. 그 시장 실패의 산물이란 게 있어요. 시장에서 아무도 그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물건이 존재하는 것을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라고 하는데 저가주택, 불량주택은 질은 낮아. 근데 임대료가 싸.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주택이에요. 필요한 주택. 그래서 얘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소득 계층별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저소득의 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틀렸고요. 빈집이 생겨야지 주거의 연쇄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주거 이동이 나타나. 그래서 공가는 여가 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며 침입 천의를 통해서 주거 입지 변화가 나타난다. 당연하죠? 네. 7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계 지역 중에서 고가 주택이 있는 지역은 A에 B예요? 당연히 B지. 고소득층이 있는 지역 중에 X, Y, B 고소득층이 있죠. 그러면 고소득층은 여기 B죠, B. 옆에 저소득층이 있는 거 좋아해 싫어해요? 그래서 B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옆에 저소득층이 가까이 있으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부예부유가에 의한 할인대에서 거래된다. 어때요? 맞는 소리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5번. 네. 자, 19번.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험 문제가 이제 옳은 거 틀린 거 하나, 계산 문제 하나인데 이번 아마 계산 문제 쪽이 좀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볼 거예요. 먼저 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정보 비용보다 크대. 이 말은요.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정보를 캐내기 위한 비용이 1억인데 초과이윤이 10억이래.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투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할당 효율적, 배분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 시점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치 판단은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가 현재 가치에 반영되면 초과이윤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현재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제의 정보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 맞죠? 네. 3번 할당효율적 시장은 최종적으로 초과이윤이 없어요.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과소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 완전 불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할당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투기가 발생한다.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네. 4번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 재화시장보다 불안전 경쟁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 불안전하다 이거죠. 불안전하니까 할당 효율성, 즉 배분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안전하더라도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나타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즉 배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불안전하니까 안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는 거. 틀렸죠? 예. 다음 5번.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때요? 맞죠? 예? 예.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요.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런 관계죠. 여기 과거 플러스 현재 이런 식으로 맞는 소리. 예. 답은 4번. 자, 이제 또 계산 문제 또 한번 해볼까요? 예. 계산 문제.
2년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A 토지에 대한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요구 승률이 얼마래요? 20%. 나누기 1점. 몇 번? 두 번. 두 번. 자, 어디 해보시죠. 계산기 눌러볼까요? 자, 된다 안 된다 차익 계산하라고 했어요. 1억 8천 빼기 1억 2,240 누르시고. 이거 뭐 계산 공식 쓸 필요가 없어. 머릿속에 있어야지. 된다 안 된다 차익 계산해라. 거기다가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 0.5 곱해라. 개발될 가능성 50%면 안 될 가능성 50%겠죠. 곱해라. 할인해라. 근데 할인은 1점이 몇 번? 2점이니까 두 번 하셔야 돼. 두 번. 두 번. 나누기 1점이 나누기 1점이 두 번 누르면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동영할 때 한 두 번 한번 넣어가지고 이제 풀어볼 거예요. 한 문제는 가장 일반화된 정형화된 문제 풀고 한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내보려고 나중에 이제 맨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또 다시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나온다면 이런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정보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면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초과이익은 얼마냐? 얼마일까요? 1,500이죠. 그런 식의 문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당연한 노멀한 문제 내보고 그다음에 그런 식의 문제를 한번 내보면서 딱 준비하면 두 번 정도는 풀면 이것도 뭐 충분하죠. 다음 21번 지대 지가 대안 설명 틀린 거. 전용 수입이 생산비죠. 생산비. 예, 이전 수입, 전용 수입, 생산비. 생산비가 100원인데 120원이 판대. 그러면 전용 수입을 초과한 이익료가 얼마예요? 20원이죠. 요걸 갖다가 이익료 경제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지대. 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 어디서 산삼을 누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뿌리? 7뿌리인가? 했는데 1억 2천이래. 1억 2천. 천종삼 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먹고 사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뭐 공인 뭐 이거 않고 산삼 캐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살 길은 다양하고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근데 산삼이 비싸다. 왜 비싼지 아세요? 길거리에 가다가 산삼 다 보이면요. 산삼 안 비싸요. 근데 산삼은 귀하니까 비싸지.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는데 산삼처럼 귀한 물건일수록 이익이 커진다. 기억나시죠? 왜 귀하냐?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지대가 커지려면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익은 경제지대는 커진다. 산삼 생각을 하고 그랬죠? 됐고. 리카도 차익기술 지대는 생산력의 차이, 우등지의 부족, 수학 체감 현상 등에 의해서 지대는 발생한다. 당연하죠. 마르크스 토지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지 최1등지에서도 지주가 요구하면 소장농은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주가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 너무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리카도는 설명했다 못했다. 못했다. 마르크스는 했다 못했다. 했다. 일단 4번 지문을 되게 어제 수업에 해보니까 되게 좀 약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둘 다 시험에 나왔는데 어디 볼게요. 여기는 그래도 좀 나을까요? 낫기는 똑같지 뭐. 자, T&N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이 수송비가 자 볼게요. T&N이 그랬어요. 물건 가격에서 그러니까 농사 지어. 그래서 이제 밀 같은 거 생산이 되면 판다.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야지. 그 운송비 빼야지 시장까지 갖고 가려면. 그리고 뭐가 남는 게 지대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게 팔아. 그럼 이것저것 남는 돈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지. 그럼 지대는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상승하지. 낮아진 게 말이 안 되죠. 상승하죠. 다시. 도심하고 가까운 거 보지? 수송비가 조금 나간대. 그럼 지대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잘하는데 이걸 좀 헷갈리시더라고 보니까. 자 다시 그 지대라는 것은 이것저것 빼고 남은 돈이야. 그래서 물건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돈이 잉여 지대거든요. 생산한 물건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 이것저것 빼고 남는 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당연히.
도심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수송비로 많이 빠져나가면 지대는 작아지겠지만 도심하고 시장 중심지하고 거리가 가까움에 따라서 수송비로 조금 빠져나가면 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일단 요거 틀렸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분명히 아마 요 부분 지금 헷갈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잘 잡아놓으세요. 요거 잘 잡아놓으세요. 5번 리카도 티넨딩의 고전학파하고 알론소 이런 사람들은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그냥 불로소득적 잉여라 했다. 맞죠? 알론소 입찰. 아이고 입찰하면 최대 지불 능력. 여기까지 시험에 지금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요 밑에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입찰지대 후손으로 직지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딱 한 번 나왔는데 볼래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어. 그러면 도심지에 가까운 토지를 입찰 붙이면 누가 지불 능력이 제일 커? 상업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지는 주로 상업 업무 시설이 자리 잡는 거예요.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상업 업무 시설보다는 지대 지불 능력이 낮으니까 뒤로 밀려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입찰 지대를 통해서 도심은 상업 업무 시설이 직장 아닙니까?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주 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맞는 소리죠. 네. 다음. 마샬 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 삽 기억나시죠? 그렇죠? 왜 기속되는 단기적이 바로 일시적 소득이다. 아 근데 그게 파레토 지대가 아니잖아요. 파레토 지대가 이제 경제지대거든요. 이건 파레토가 아니고 뭐예요? 준지대. 틀렸죠? 네. 8번. 시험에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오답 없으니까 그냥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는 그냥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하고 7번 두 개. 22번. 도시 구조 이론 및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설을 이해한다면 점지대. 자 여기 옆에 혹시 미리 받으신 분 고속지대 지우고요. 중심지에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중심지에. 미리 받으신 분들. 나중에 받으신 분들은 중심지에라고 다 고쳐져 있을 거예요. 자 고속징지대가 아니라 중심지에 가까이 이렇게. 아니 말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 뭔 말이 많아.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돼요. 고치면 돼. 아니 민망하잖아. 원래는 제가 이렇게 작업을 쓰다가 뭐라고 쓰려고 했냐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지대보다 도심에 가까이 입지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작업하다 그게 블럭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심지에 가까이 입지한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돼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민망하잖아. 미안하고. 자 됐죠? 어디 순서 좀 한번 물어볼까? 가운데 1번 누구예요? 중심 업무지구. 두 번째 점유지대 저소득층 중류층 통근자. 일단 볼게요. 맞고요. 중심지로 갈수록 당연히 인구 밀도와 지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 지대는 낮아지고요. 일단 1번 맞아요. 2번 선형이론 도시 성장과 분화가 교통망을 축으로 쐐기형 부채꼴 기억나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접근성 양호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는다. 맞죠? 맞아요. 3번 다핵심 이론을 이해한다면 왜 다핵이 여러 개의 전문화된 기능이 생기느냐. 도심의 부도심 등이 동종 활동들끼리만 모일집 쌓일죠. 그러니까 모여 있으니까 이익이 쌓이니까 동종 활동들끼리만 모이려고 그래. 이질 활동은 입지적 비양립성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여러 개의 전문화된 기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맞고요. 4번 동심원 이론은 선형 이론의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도심과 여러 부도심과 관계 설명이 있다. 맞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아니라 다핵심 이론이죠. 틀렸죠? 순서 토지형 패턴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나타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망에 의한 접근성의 개념을 고려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서 도심과 여러 부도심과 관계를 보여주는 다핵심 이론이 나왔다. 이 흐름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흐름. 틀렸네요. 자 이제 5번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점유지대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요 표현 한 번만 좀 짚고 갈게요. 이게 이제 저번에 평가서 시험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5번이 통근자지대라고 했죠. 이 사람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동차가 있었거든 100년 전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회사 기업가들, 은행장,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와 권력을 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버니까 도심지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대저택을 짓고 차 타고 이렇게 운전기사 들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장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출퇴근하는데 그럼 일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돈이 많냐? 그렇진 않아. 일본 지역 회사에서도 그냥 말단 사무 보는 사람들, 셀러리맨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에서도 말단 직원들 돈 그렇게 월급 많이 받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 일본 지역에 직장 있는 일반 보통 직장인들은 통근자지대로 나와서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 직장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으니까 점이지대하고 중심 업무지구에 가까이 붙어 있는 여기서 일부 거주하게 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시험에는 점이되는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이제 이런 지역이다. 맞아요, 맞아.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셀러리맨들도 일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에 직장 및 생활터전이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에 근접해서 가까이 거주하는 지대를 말한다. 이런 표현도 괜찮다는 거. 괜찮다는 거. 예. 다음 6번. 매장 면적이 클수록이란 것은 동네 구멍가게 편의점을 말해요? 대형 할인점을 말해요? 대형 할인점이죠. 그렇죠? 대형 할인점일수록 상권은 확대되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동네 편의점은 한 달에 한 번, 한 15번, 20번씩 가. 오다 가다 뭐 음료수 하나 사 먹고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사고 하니까 자주 가. 어? 자주. 근데 대형 할인 매장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 가면 이것저것 다 있어.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물건을 왕창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창 사죠? 그러면 동네 편의점 한 달에 10번, 20번 이렇게 다 가지만 대형 할인점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한 달에 10번, 20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무료 시식 얻어먹으러 가는 뭐 모를까. 정상적으로 물건 사러 가면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이면 끝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소리야, 그 소리. 그래서 매장 면적이 클수록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내구성 있는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한 번 가면 왕창 사. 그럼 한 번 사면 또 오래 써.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안 가는 겁니다. 구매 빈도가 높은 게 아니고 낮고. 자, 이 질문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틀리기 딱 좋거든요. 요거. 예. 6번 틀렸고요. 상업지에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가 만약 10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근데 물건 사러 와주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소비자가 5만 명이라면 매장이 입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5만이라면 가능하죠? 따라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지 중심에서 성립될 수 있다. 맞다. 답은 4번, 6번 두 개. 예. 4번. 근데 왜 방금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 4번, 6번이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래? 깜짝 놀랐네. 어이씨, 난 또 깜짝 놀랐잖아. 아,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자, 그리고 4번, 6번이에요. 네. 자, 23번. 아, 여기 6번까지 그리고 7번, 8번 질문이 있는데 이 6번까지가 시험에 한 번 나온 건 아니고요.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해요. 상권 분석할 때. 근데 근래 시험에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번만 나왔으면 아예 안 끄집어내겠는데 몇 번 나왔었거든. 근데 제가 고집 안 부리려고. 제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근래 시험에 지금 아예 안 내고 있으니까 6번 여기서부터 1번부터 6번까지는 오늘 백선할 때만 딱 보여주고 동영 때는 안 내려고요. 그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래도 과거에 몇 번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고 갈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자, 가볼게요. 집심성 점포는 백화점 같이 상권의 중심지에 입지하는 게 집심성 점포예요. 산재성 점포는 분산돼서 입지하는 거. 세탁소, 편의점, 이발소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골목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집심성 점포 틀린 거. 집심성 점포는 산재성 점포에 비해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의 재화의 도달 범위가 높다. 맞겠죠? 멀리서 오니까. 집재성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업무의 연계성이 높은 업종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만약에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분식점은 예를 들어서 분식점은 산재성 점포예요. 근데 분식점이 하나가 있는데 옆에 하나가 더 있으면 안 좋지. 경쟁이 되니까. 분식점이 100개가 몰려 있으면 먹자골목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럼 고객을 그쪽으로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동종 업종이나 업무의 연계성이 높은 업종들을 모여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집계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거. 전문 품점은 명품 매장. 그래서 고객이 구매 활동에 있어서 시간이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 다음. 백화점이나 극장은 도심의 중심부, 집심성. 선매품점은 여러 점포를 비교하여 구매 선택이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예, 그러니까 전자제품 매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비교 후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 화원이나 철공소, 종묘상 이런 것은 지네들끼리 일부 군데군데 일부 모여 있는 국부적 집중성 맞고요. 자, 아무튼 요거 한번 그래도 읽어 두셔야 돼요. 읽어 두시고요. 그다음 7번. 공간 거리 마찰 기술은 소비자가 물건 사러 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거리에 대한 짜증을 말해. 짜증. 그러면 똑같은 물건 사러 가는데 교통 여건이 나쁘대. 그럼 짜증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일상용품이 아니라 전문품이라면 소비자가 똑같은 거리를 간다 하더라도 느끼는 불편함을 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문품점은 마찰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네, 뭐 틀렸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딱히 오답을 내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돼요.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냐.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답은 그냥 7번. 예. 자, 이제 24번 계산 문제를 푸는데 계산 문제가 상권에서는 3개 있죠. 레일리, 허프, 컨버스. 작년에 컨버스 나왔어요. 그래서 컨버스는 당연히 지금 제가 설명해 줄 필요 없고 레일리하고 허프도 맨날 뭐 똑같은 문제 나오지 뭐 할 게 뭐가 있어. 똑같이 하면 되지. 근데 동형 모의고사 때는 제가 이제 다 이것도 저것도 내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문제에서 함정을 이렇게 주진 않았거든요. 요 함정을 잡고 가야 돼요. 전에 언젠가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볼 거예요. 인구 20만 명인 C도시 인근에 A, B 두 도시 매장이 있는데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점포 A의 이용 고객 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C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물어봤어요. 마찰 개수 2. 50%가 A나 B 매장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뭐 C에서 A까지 2km, 요 3km, 1200, 1800. A 2의 제곱분에 잠깐만요. 이거 먼저. C도시 인구의 50%가 할인 매장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20만이 50%니까 얼른 몇만 명? 10만 명. 자, 갈게요. A 매장 거리죠? 2의 제곱분에 1200. 그러면 1200 나누기 2 쳐보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올까요? 300. B는 거리가 3이군요. 3의 제곱분에 1800. 그럼 1800 나누기 3 나누기 3. 그러니까 9죠. 얼마? 200. 그러면 A 값 300, B 값 200. 그러면 분모 A 300, B 200, 500. 분자는 A 얼마? 300. 5분의 3이구만. 5분의 3. 그러면 0. 5분의 3이면 0.6이죠? 0.6이죠. 0.6. 그러면 일단 소비자가 A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 60%. 그러면 벌써 이제 흥분해 가지고 아싸 나왔다 하고 이제 5번 찍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일단 A로 물건 사러 가는 사람 몇 명인지 봅시다. 60%. 몇만 명 60%. 10만 명 60%. 10만 명에. 그러면 몇만 명? 6만 명.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6만 명이 C도시 인구 전체의 몇 프로냐? C도시 인구 전체가 몇 프로죠? 몇 명이죠? 20만 명이죠? 20만 명 중에 6만 명이 A로 한대. 6 나누기 20이 얼마예요? 0.3, 30%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함정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평가 시험에서 나왔던 거 이게. 근데 함정 내기 좋아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절반 이상은 아싸 하고 요거 찍어버릴 거야 아마. 요거 여기 60% 찍을 거라고.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정이 나온다면 요 정도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정형화된 문제만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답이 몇 프로? 30%. 이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네. 자, 답은 2번이고요. 이제 25번은 잠깐 휴식했다가 할게요.